뭐 괜찮습니다. 저희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결국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반갑습니다.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아, 우리 여기 KBS가 아니에요? 밖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왜냐? 답답해서. 자, 여기 어디입니까? 안 보이시나요? 창작과 비평. 우리 저 한강 소설가를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저기 소년이 온다도 창비에서 나왔죠. 창작과 비평이라는 출판사죠. 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얘가? 그러니까 우리 출판계의 본주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소설이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이 두 군데가 양분하고 있고 저번에 저희 방송에 잠깐 출연하셨던 이제 문지 문학과 지성. 네, 거기가 이제 원래는 천하 3등분이었는데 예. 좀 거기가 가세가 약간 기울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작아졌고 요 거대한 두 양대 산맥이 출판계를 거의 지금 양분하고 있습니다. 문학 동네와 창비. 창작과 비평. 예. 그래서 우리 창비에 온 거예요. 창비에 직접 왔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가까워서. 가깝더라고. 뭐 여기 저 망원동 쪽이니까 여의도랑 가깝죠. 예, 망원동이어가지고 한번 분위기 산뜻하게 바꿔보고자. 자, 우리 지난화 이 구효소 작가의 풍경 소리 다뤘었는데. 네, 김 기자가 그냥 아주 악담과 악담 안 했는데. 독서를 쏟아부었죠. 독설 안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당연히 뭐 작가님한테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조용히 여러분도 어디에 그 영상 있다는 거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시고 그냥 딱 조용히 계세요. 누구 보고 작가님 유튜브 썸네일을 안 뜨길 좀 바래야 돼. 작가님 유튜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유튜브 보실 거 아니에요. 아, 그지. 그 피드에 네. 피드에 안 뜨게. 썸네일이 아니고 피드에. 그러니까 그 정영 기자는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근데 오히려 이번 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 다들 재밌었다고. 이번 게 뭐 되게 우리 그 상황극도 그렇고 김 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재밌었다. 내가 답답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그래서 우리 댓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최은지님이신가 봐요. 진짜 찐 현실 일반 구독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김기아 기자님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저 같아서 어떤 감성과 철학이 있어야 저런 문학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정혁 기자는 기본적으로 좋았죠, 풍경 소리. 아니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감성과 철학이 있어야 그걸 이제 상을 만장일치로 주는지 참 이 문학의 세계는 넓고 깊다. JLOD님이 이번 편은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계기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짧지 않은데 단편이 좀 길어요.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읽는데 좀 공을 들여야 돼요.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 김기화가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가지고. 이제 제 생각은 이렇게 독서를 우리가 빨리빨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가거나 읽을 기회를 놓치면 과감히 넘어가야 돼. 네, 이번 방송을 다시 보실 게 아니라면 이번 책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맞아요. 그게 나아요. 읽어야지 해놓고 이제 네. 꽂힌 책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게 나중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어디 뭐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책을 가져가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미뤄둔 것들을 챙기시면 되고 지금은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저희 책 읽기 따라서 오시다가 네. 못 읽었으면 넘어가시고. 네. 조민주님이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편한 것 같아요. 나보고 이제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 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듯이 포기하면 편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선이나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영화의 달콤한 인생 나레이션이 생각나서 재밌었습니다. 김 기자야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이런 조언 이런 네. 위로 내레이션이죠.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나정님 댓글 정 기자 읽어주시죠. 길이가 짧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명쾌한 느낌을 주는 문체가 간결지입니다. 간결치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소설의 황순원, 수필엔 피천득 선생 계시는데 구효소 작가의 문체에서 그 느낌이 나네요. 불가에서 종소리를 부처의 음성이라고 한다지요. 이 작품에서는 풍경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을 나타냅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성불사란 절에 모여 끼니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품고 있던 내면의 질문, 아픔, 집착 등등을 털어내는 이야기라 읽으면서 마음이 왠지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의 구현에 문체가 큰 역할을 하고요. 소설 속 성불사의 모신 본존불,
이것이 비로자나불이라는데 비로자나불은 여러 부처님 중 진리 지혜의 현신인 부처님이십니다. 시무도라고 소년이 소 찾아다니는 그림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진리 지혜를 찾는 얘기죠. 주인공 미화는 무언가를 찾고자 이곳에 왔고 아마도 찾은 후에 이곳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덮으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오랜만이어서 기뻤네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로 다행이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예, 그것도 그렇고 여기 아마도 찾은 후에 이 아마도 이 나정님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왜 걔가 자다가 오쉣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눈이 막 몸이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라고 하니까 이게 난 이 아마도가 궁금한데 이게 안 나오니까 답답했다는 거죠. 아니 이제 소리에 부처님이 그 현현하셨잖아. 그래서 주문을 또 해주셨잖아. 네, 또 격성하게 해주셨잖아요. 부처님이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냐 말이죠. 이 책을 잘 이제 동화가 안 된 거죠. 템플 스테이 나도 한 또 길게 가야 되나 또 가면 또. 자, 이번 주에 다룬 책은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저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김 기자가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저도 딱히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작하면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보셨습니까? 이 책이 되게 옛날에 나왔던데 생각보다 2013년? 네, 2014년에 나왔는데 14년. 이게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면 90세가 넘어요. 네, 지금 91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많은 거죠. 분들이 읽으신 책인 거예요. 소년이 온다. 덕후의 익명님이 책 읽으면서 잘 안 우는 사람도 많이 울었다는 한국 소설이다. 엔간하면 안 우는 분들도. 김 기자. 예, 예. 저는 잘 울어요. 아 그래요? 예. 못 봤는데. 아니 뭐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소년이 온다를 읽고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제 주변에도 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가 그거 보고 울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거긴 좀 이따 하고 이 우리 시대 소설 50편 중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 여러분 채식주의자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맨 부커상. 맨 부커상인가요? 맨 부커상인가요? 북커상이죠? 그럼 맨 부커상이네. 네, 네. 왜 맨이 붙은 거예요? 몰라요. 남자가 주나?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tuo giro d'amore. 아무튼 맨 부커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채식주의자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게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년이 온다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채식주의자가 선정됐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이제 연작 소설이에요. 3부작에서 우리 그 중에 이제 몽고반점이라는 소설을 이상문학상도 탔죠. 채식주의자가 선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50편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50편을 고른 게 아니고 103분의 평론가가 10편씩 골라서 그거를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여러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득표수로 제일 많이 얻은 작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황석영 작가였어요. 두 번째로 많이 얻은 게 한강 작가예요. 근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그 여러 편 중에,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여러 편의 소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이 있는 경우는 선정단이 하나씩 추렸어요. 하나만 있는 작가는 뭐 추릴 게 없지만 채식주의자로 추렸어요. 왜냐하면 채식주의자가 해외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또 작품 세계, 특히 한강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천착 보여주는 대단히 독특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강 작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채식주의자로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 채식주의자 갖고는 나는 인터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정단 회의를 다시 했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바꿀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 작품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작품을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인터뷰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의 같은 득표로 이 소년이 온다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의 끝에 저희가 소년이 온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임철우 선생 그 봄날이라는 그 광주 5.18을 다룬 가장 긴 장편 소설이죠. 5권짜리예요. 어이구.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현경 선생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김초엽 소설이었고 세 번째로 했어요. 방송을 5.18 그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죠. 겹치니까. 네, 채식주의자를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작가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소년이 온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으니까. 똑같았어요. 똑같이 받았으면 뭐 이거 해도 그만. 그러니까 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작품이 근데 이제 왜 그렇다면 왜 이
절반의 표를 받을 정도로 왜 평단에서는 왜 이 작품을 꼽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5.18을 다루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소년이 온다는 그 5.18을 다루는 방식이 당시의 어떤 정서,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읽는 사람한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고 가장 이게 아프고 슬픈 이야기고, 그러니까 5.18이지만 사실 역사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주 슬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읽히죠.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시대에 5.18을 소환하는 데 기여했고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또 보신 분도 뭐 걔가 걘가 싶은 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기억이 잘 걔가 누가 누군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회사 전화 왔네. 잠깐만요. 전화 통화할게요. 네, 저 김기화 기자인데요. 저 대듣기 제가 이따가 한 3시 반 정도에 올려드릴게요. 사정이 생겨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자르지 말고 다 나가면 안 돼요? 왜? 왜죠? 뭔가 이렇게 바빠 보이잖아. 되게 막 뭔가 부탁과 요청이 쇄도하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긴 하네.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아리까리하는 분도 계시고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읽은 좀 오래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책을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1분 짧게 정혁 기자가 그날 도청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5.18을 1분 안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시작. 이 소설은 동호라는 중학교 3학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5.18 때 5월 27일이 이제 도청이 함락되던 날이죠. 그날 새벽에 도청에서 목숨을 잃은 동호의 이야기예요. 친구가 5.18 초반에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스스로 상무관으로 와요. 상무관이 어떤 곳이냐면 시민군들의 시신을 안치한 곳이에요. 스스로 상무관으로 와서 시신들의 흰 천을 덮어주고 촛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시민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도청이 함락되는 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결국 거기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날 동호와 함께 있었던 누나 둘, 그리고 대학생 둘, 그리고 이 소설의 이제 스토리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 그래서 6명의 스토리가 한 챕터별로 나오는데 전부 다 동호에 관한 회상 내지는 그 이후에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18 민주항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회상하거나 끝내 목숨을 잃는 이야기,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사실 우리가 5.18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발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일단 정연욱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소설. 저는 펑펑 울면서 봤죠. 펑 울면서. 자,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데 너무 힘들었고. 어디가 힘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힘들었냐면 제일 힘든 부분은 보다가 못 보겠어가지고 좀 잠깐 덮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냐, 여기인가? 여기 이제 이건 중간중간 순서 좀 뛰어넘고 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청이 함락되고 이 김진수라는 대학생 형이, 김진수가 이 동호라는 아이한테, 아이랑 이제 애들한테, 니네는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면 여기로 이제 쳐들어올 때 너희는 그 캐비넷에 숨어 있다가 다 정리되면은 이제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라.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이게 그날 밤에는 곧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나가라 그러죠. 특히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엄마도 데리러 오고. 근데 이제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정 안 갈 거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진수가 잡히고 이제 시민군들이 다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마당 같은데 이제 잡혀 있는 상황에서 5명의 어린 학생들이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계엄군이 대낮같이 조명탄을 밝히며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소회의실 캐비넷에 숨으라고 명령했던 4명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소파에서 김진수와 짧은 실랑이를 벌였던 중학생 동호. 그러니까 왜냐면 왜 실랑이 벌였냐면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 빨리 가라 그러는데 난 여기 있겠다. 그래서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들은 김진수의 말대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새끼들 봐라 라고 김진수의 등을 밟고 있던 장교가 여전히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시발 빨갱이 새끼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한 발을 여전히 김진수의 등에 올린 채 그는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증언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증언인데 여기서 못 보겠더라고. 그 다음 못 보겠어가지고 덮고 그냥 안 보고 이게 좀 약간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소년이 죽는다는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애들이 항복하러 내려오는 거에 대고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발 존나 영화 같지 않냐? 치열이 고른 이를 드러내며 그가 부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서 죽어있는 거는 가지런히 옮겨 놓은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아이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김진수와 내가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서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너무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김진수란 캐릭터는 결국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죠. 네.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결국은 5.18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세월이 한참 흘러나서도 피해인처럼 살다가 이 김진수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대학생 때 뭐 학생운동 하고 막 그럴 때의 선배들 뭐 혹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진수 씨가 되게 어리잖아요. 여기서 진수 형이 되게 어린데 지금 제가 41살인데 20살, 21살이 무슨 뭐 정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뭐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되게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당시에 20살 때 나를 또 돌아보면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진짜 세상에 때묻은 아재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했었던 건데 여기 김진수라는 인물이 그 도청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독려하고 그런데 그 모습에 이제 뭐 주변에 뭐 누나들이나 이제 이 동호도 많이 이제 좀 감동받고 같이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방금 전 사실 이 쇠와 피 이 챕터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많은 걸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김진수는 거기서 도청에서 끝까지 한 거 하다가 잡혀갔는데 김진수랑 같은 방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 앞에서 같은 감옥 방에 수용소에 나는 그러니까 그 시민군들이 다 이제 잡혀갔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왜 김진수는 죽었고 그와 한조가 되어 밥을 먹던 나는 아직 살아 있는지. 김진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김진수 얘기하는데 나 이때까지 이 김진수가 그 김진수인지 몰랐어. 그냥 김진수라는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김진수는 되게 여리여리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그래서 변태적인 고문도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고문을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밑에 나와. 얘가 희생자를 파악하고 시신 관리하고 관임의 태극기를 구해와서 장례 준비. 근데 진수 형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뭔가 얼굴이 막 보일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묘사와 우리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몰입해서 봐서 독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서 솔직히 누구한테 추천해 주기가 좀 그럴 정도예요. 저는 이거를 막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책 읽기 한다는데 뭐 소설 뭐가 좋았어? 이러면은 소녀의 온다를 읽어보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는 교과서에 올려요. 교과서에. 다 읽어야 된다. 근데 너무 끔찍해. 나 보면서 막 솔직히 말해서 작가가 고약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끔찍하게 묘사를 하는 게 작가가 고약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광주 5.18에
이 현실이 그만큼 참혹했잖아요. 사진으로도 남아 있고 뭐 다큐로 남아 있는데 그만큼 참혹했기 때문에 그걸 다루려면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약간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눈을 돌리고 싶지만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글을 잘 써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식의 전개가 많거든요, 이 책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어떻게 한다, 너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처음에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아 무슨 장난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전개된 소설치고 뭐 이렇게 되게 막 몰입감 주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되게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근데 보다 보면은 그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돼서 넘어가고. 그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작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장 어린 새라는 챕터가 그 동호에 대한 이제 일종의 뭐 소개, 프롤로그 같은 챕터인데 동호가 왜 도청에 갔고 왜 시민군이 됐는지. 근데 여기 되게 독특하게 동호를 마치 관찰하는 어떤 화자가 있어요.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김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동호가 마치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간절한 희망. 동호가 목숨을 그날 잃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동호를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동호가 죽었지만 생명력을 문학 안에서라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대요.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데 이거를 못 썼으면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뭐랄까 독특해서 뭐랄까 낯선 전개 방식에 납득돼 버렸어. 설득됐어. 너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읽으면서 납득이 됐고 2장 검은 순 같은 경우에 제가 더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소설에서도 제일 좀 이질적인 챕터죠. 이질적인 챕터야. 그래서 아니 우리들의 몸은 열 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아까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동호가 죽은 친구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 죽은 친구가 죽고 나서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얘기를 보잖아요. 읽어보면 이렇게 아니고는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신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시신의 입장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군인들이 자기의 시신을 날라서 거기에 이제 처박아 놓고 또 처박아 놓고 하다 마지막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는 그런 시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시체의 입장과 그 상황은 이렇게 아니면 묘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읽다 보니까 들어서 납득이 돼버렸습니다. 2장도.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대요. 여쭤봤더니 아직도 사실 안매장돼서 못 찾은 시신들이 있죠. 많잖아요. 그 시신들을 소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소환하고 싶었대. 저는 완전히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보면 자기가 죽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어카 실려서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게 표현이 뭐 되는데 막 진짜 막 트럭에 이렇게 발만 이렇게 실려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네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의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놓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너무 뭐랄까 놀라서 와 이거 진짜 소설 진짜 너무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이 상황과 이 사람이 죽을 때의 상황과 앞에 보면 또 그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이 부분도 너무 저 솔직히 소설에서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지고 되게 그냥 이렇게 읽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뭐가 달랐어요? 보통 그런 데는 너무 약간 형이상학적인 표현, 너무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 많았고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이거 거의 시 같은 거잖아요. 시 같은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전두환 때문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게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 표현은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작가도 풀지 못한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이 아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때도 당연히 여쭤봤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냐, 혹은 소설에 언급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걸 당연히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걸. 본인이 또 직접 겪지도 못했고. 이게 본인이 5.18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이게 뭐 소설이고 픽션이고 뭐 허구의 인물들이지만 사실 또 허구가 아니에요. 다 실존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호의 형이 있잖아요. 제일 뒤에. 그 동호는 아주 그 모티브를 받은 실존 인물이 그 제가 리포트에 사진을 썼던 문재학 열사, 우리 저 대들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리포트에 처음에 나오는 그 두 소년의 시신, 아까 김 기자가 묘사한 대로 도청 바닥에 나란히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사진이 사실 얼마 전에 공개됐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는 한강 작가도 그 사진을 못 봤을 때예요. 사실 인터뷰할 때 제가 그 사진 보셨냐 했는데 잠깐 눈물을 흘리셔서 인터뷰가 잠깐 이제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눈물 흘리는 거 꼭 쓰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당부도 하셨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김 기자가 묘사한 문장은 나같이 어린 사람한테 총을 쏜 주체도 결국은 나처럼 따뜻한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구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짓을 어떻게 사람이 하지? 라는 거를 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 차이찬 방아쇠까지는 저도 그냥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 생각하니까 그러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쏜 거네. 정말 보면은 인간의 잔인성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는 내용인데 아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거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누군가한테 보라고 말을 선뜻 못 하겠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 돼 있고 막 꽃 있으니까 약간 감성 좀 충전해 볼까? 감성 충격 못 갖고 아무 정보 없이. 그다가 그냥 막 완전 충격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막 대학생 때 5.18 5월 18일 되면 이제 사진전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적나라한 사진 같은 거 보면 너무 충격받잖아요. 처음에 그런 충격 같은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아까 이제 인간의 잔인성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이제 인용해 보신 것 같은데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인 수준과 별개로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흥미로운 사실은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고 어떤 군중은 개인이라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이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서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뭔가 근거 뭐 실험 결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납득이 좀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뭐 여기 나오지만은 여기서 뭐 베트남 갔다 온 군인들이 나 베트남에서 뭐 몇 명 죽였다 이러면 정말 끔찍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완전 다른 인간이 아닌데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이런 게 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건지 그거 좀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는데 저는 뭐 설득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드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이건 소설가의 감상과 별개로 우리가 5.18을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슬픔과 추모보다 앞서야 될 거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냐는 거예요. 분노가 일단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군 총 들고 쏜 사람들, 동호 같은 어린아이를 아까 쏜 그 장교라든가, 그 장교 옆에서 그 진수 씨를 밟고 있었던 누군가라든가, 지금 군중 속에 숨어 살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전두환 얘기하고 뭐 수많은 그 발포 책임자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 총을 들고 그 금남로에서 서 있었던 일반 사병들, 이 군중의 심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그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 살인 행위를 뭐 본인들도 역사의 희생자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저지른 그 여러 가지 악행들,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역사의 장막에 숨어서 계속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왜 피해자들만 이렇게, 희생자들만 자꾸 우리가 이런 소설을 봐야 되는 건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침묵하는 다수, 이 악행의 손과 발이 되었던 그 이름 없는 악마들이 사실은 더 화가 나요. 그 문제의식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과하고 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공수부대 최근에 이제 뭐 있었죠.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근데 뭐 아직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 일각에 불과하죠. 참 자꾸 제가 이제 막 읽어가지고 죄송한데 한 2대목만 더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제가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추려서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이 군중들, 어떤 대중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왜 자신을 희생하는지, 그거에 뛰어들 때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거는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은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서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휘를.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남은 카스테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서 먹어도 되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가장 저에게 가슴에 와닿은, 그리고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누구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때 탱크 앞에 서 있는 사람 지금 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뭐 정말 공권력, 무시무시한 그 권력과 총구 앞에 어떻게 내가 나서서, 뭐 더 내려가면 대한 독립만세, 3.1운동도 그런 거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무슨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야 갈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안 나가 누군가 해줄 텐데 이걸 내가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남기를 결정하고 그런 힘에 당당하게 맞서기로 생각하는 판단의 과정 같은 거를 저는 되게 설득력 있게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정혁 기자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지 기억이 납니까? 네, 뭐 저는 여기서 제일 사실 좀 감정이입을 하고 본 캐릭터는 은숙이라고 김은숙, 그러니까 동호와 같이 있던 여고생이었고 이제 그 여고생이 나중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이제 87년 뭐 6년 요때로 추정이 돼요.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로 추정이 되는 그때 그때 이제 출판사라고 하면은 지금의 출판사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많이 했었죠, 출판사들이. 그래서 불온한 서적들도 많이 몰래 출판을 하고 그래서 직접 교정을 보러 보안사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죠. 계속 동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캐릭터인데 이 소설에서 몇 안 되는 끝내 목숨을 잃지 않는 이제 생존하고 삶을 부여잡는 캐릭터예요. 그 사람이 이 은숙의 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출판인인데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그는 리포트에도 썼는데 비극이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지 나오는 두 장면이 하나는 동호가 이제 막 거리에서 처음에 금남로에서 막 친구가 죽고 거기 총탄이 쏟아지는 그 참혹한 학살의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집으로 왔는데 아빠가 등 좀 밟아달라 그러잖아요. 엎드려서 집에서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집에 들어오면 그냥 평온한 일상이고 밖에 나오면 지옥인 거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갖고 거기 뛰어드는 게 아니고 한 끗 차이인 경계선 안에서 왔다 갔다 선택을 하신 분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숙이 여고생인데 이제 학살이 다 진압되고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5.18이니까 5월 말에 끝나고 여름이니까 뭐 7, 8월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그게 이제 최후의 항쟁 장소가 도청인데 그 앞에 분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그걸 못 참는 거지. 분수에 물이 나온다는 건 뭔가 평온한 일상이 재개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해갖고 막 울부짖듯이 항의하죠. 이거 어떻게 물을 트냐 지금.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물은 꺼지지 않죠. 계속 전화하는데 나중에는 그 도청 공무원이 계속 똑같은 애가 전화하니까 학생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타이르죠. 그게 아주 서늘했어요. 그 예전에 세월호 때도 서울시청 앞 분수. 네.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뭐 애들이 죽은 거랑 분수랑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왜 남의 애들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까지 무슨 뭐 잘못한 것 같이 우울함 느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틀리고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타인에 대한 감수성,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거는 좀 필수적이지 않나. 거기서 그런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그런 거를 못 견디는 거죠. 분수가 막 나오고 그런 걸 못 견디는. 근데 전 에필로기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에필로그는 사실 소설이라고 할 수 없죠. 소설이 거의 자기 얘기이고 이 소설이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라는 거에서 한강 작가 네. 한강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쓰면서 느낀 얘기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남의 결혼식에 갔는데 5.18에 대해서 이제 계속 스터디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지 막 이게 잘 본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 작가는 자기가 뭔가 이 세계에 천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대단한 감수성을 지녀야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5.18을 직접 겪지 않았어요. 광주에서 살다가 5.18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온다의 모델이 된 동호, 그러니까 저 문재양 열사, 고 문재양 열사, 한강 작가의 아버님도 아주 거장 소설가이십니다. 한승원 소설가. 그래서 문단에서 최초로 부녀가 둘 다 이상문학상을 탄 케이스예요. 가족이. 한강 작가의 오빠도 소설을 쓰세요. 그러니까 소설가 집안이죠. 근데 이제 그 한강 작가의 아버님 한승원 선생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광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이제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이제 문제양 열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5.18 직전에 광주를 떠나긴 했지만 그런 인연을 발견하면 더 사실 각별하게 와닿겠죠. 그런 실제 이게 허구지만 허구가 아니라는 것들이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읽었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별로였나 봐요. 별로는 아닌데 저는 이게 뭐랄까 좀 막 감성이 막 흔들리는 부분은 그런 되게 그러니까 신기해. 이게 같은 걸 읽어도 저는 오히려 그 누나가 편집부에서 막 검열 당한 거 이제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그 부분 오히려 그냥 그래 이땐 그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자의 고통, 슬픔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왜냐면 그 항쟁에서 죽은 건 너무나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사실 눈물이 폭발한 거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좀 심파같이 흘러가는 챕터가 있어요. 마지막 챕터가 그 이제 동호의 엄마가 우리가 이제 꽃핀 쪽으로 5.18 때 죽은 소년군 하면은 그냥 막연히 박제된 역사의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아주 어린 아이였다는 게 거기 챕터에 보면은 정서적으로 확 와닿죠. 이 엄마가 이 동호가 어릴 때 얼마나 이쁜 애였는지가 그 방백처럼 길게 나와요. 어릴 때 이제 손잡고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 누나들이 다 학교 가고 없을 때 혼자 심심해 죽다가 엄마 손 붙잡고 이제 아빠를 보러 갈 때 엄마를 자꾸 이렇게 밝은 쪽으로 가자, 꽃 있는 쪽으로 가자. 6살짜리가 얼마나 예뻐요. 그랬던 애가 제일 컴컴한 데서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엄마 자꾸 이렇게 깜깜한 데로 가, 밝은 데로 가자 했는데 제일 깜깜한 데 갇혀 있다가 제일 공포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16살에 실제 인물은 17살이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동호의 죽음이 비로소 소설 속 죽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그 이쁜 아이가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 슬픔이 구체적으로 와닿으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오히려 말한 그 챕터는 별 감정 없이 읽었거든요. 그냥 뭔가 설명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여기 체크한 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체크한 게 전혀 없는 게 오히려 앞에 충분히 슬펐어. 근데 이거 없이도 충분히 슬펐고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님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그 광주에 오니까 거기 이제 항의 시위 하러 나갔다가 바로 경찰 잡혀가지고 이제 막 끌려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책은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교과서 다 읽어야 된다 이거 한 권이 다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전두환이 정치는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소녀에 온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안 읽으시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광주가 전두환이랑 뭔 상관 이거 크게 뭐 상관이 있냐 위에서 뭐 자기는 발표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또 언제까지 뭐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이 전혀 사과나 이거에 대해 진정한 사과나 이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 뭐 전두환이 정치는 잘하지 않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네이버에 이제 정유혁 기자의 기사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본인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이버 댓글. 네이버에 QORD 땡땡땡님이 또 5.18이냐 40년 넘게 지났으면 이제 좀 그만 잊고 단념합시다. 한국 근현대사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또 민주항쟁으로 죽은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만 있음.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이제 좀 잊고 현안에 집중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유혁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니 현안에도 집중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돌아봐야죠.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뭐 민주항쟁으로 죽은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만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고 이게 사실 이제 자꾸 우리 세월호를 소환하는데 세월호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야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그만하자. 근데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그 광화문 광장에 그때 세월호 유족들이 천막을 치고 있다고 해서 부산항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물류가 막히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 주식시장이 그 세월호 때문에 막
멈춰 있고 주가가 폭락하거나 매도 세력이 확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거짓말이죠.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이제 포장하는 거짓말이고 여기에 아직도 현혹되는 분들이 계신 게 참 불행한 거죠.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사 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역사 의식이 없으면 5.18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알지만 그만 잊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과 지금 이게 어떻게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당연히 계시죠.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불구로 살아가시거나 그날에 여기 나오는 은숙이란 캐릭터도 생존자인데 이 소설로 추정컨대 30대지만 이 양반이 60, 70대가 돼서도 정상적으로 못 살 것 같이 나오거든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한 걸로 나오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6명이지만 수천 명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데 적어도 남한테 그분들이 우리를 와서 그렇게 뭐 간섭하고 괴롭히지 않잖아요. 예의를 우리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상 깊었다는 그 문장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꼽으시는데 정연욱 기자는 어떤 문장이 좀 기억이 나습니까? 저는 단연 이 문장을 꼽아서 취재할 때 온마이크도 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또 5.18이냐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이렇게 선명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강 작가한테 꼽아달라 그럴 때도 이걸 꼽으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걸 꼽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답인 것 같아요. 장례식이 된 사람들이 내 인생 전체가 장례식이 돼서 그 안에서 슬픔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가서 도와주면 좋지만 근데 그 슬픔으로 자꾸 밀어넣고 막 비수를 갖다 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은 그 도청 두 가지 의문이 들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유치한 질문이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상황이었으면 도청에 남았을까? 하나. 그리고 도청에서 죽는 게 나을까? 거기서 포로가 돼서 이 고문을 견디는 게 나을까?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도 사는 게 나을까? 근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끔찍해. 야 이거는 이렇게는 어떻게 사냐? 여기에 모아나이볼 껴가지고 돌려가지고 여기 뼈가 드러날 정도로 뼈가 드러나면 거기에 약솜을 덧대가지고 또 하고 그거는 제일 그래도 그나마 약한 편이죠. 일단 나는 그거부터 힘들 것 같아. 진압된 도청에서 이렇게 대가리를 받고 있는데 그거 풀면 거의 죽이잖아. 근데 나는 이거 난 1시간 이상 못할 3시간이 뭐야? 10분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근데 그 고통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거 1시간 해봐. 이거 내리면 나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뭐 눈 이렇게 하면은 뭐 담뱃불로 지져버린다고. 근데 실제로 이게 눈을 지져버리잖아요, 한 명을. 그런 상황. 그런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서 몇 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당연히 뭐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남영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5.18 시민군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나를 이제 대입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죠. 근데 전 약간 모르겠어. 그냥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 고통을 내가 다 계산을 해서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판단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의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도망칠 것인가, 도망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순간의 판단이 있는데 그때 20살 막 23살 때 김기화의 판단이 지금 41살 김기화가 봤을 때 그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었어. 그건 너의 어떤 소영웅 심리야. 그건 너의 관종기 때문이야. 너의 어떤 명예욕 때문이야.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나는 되게 순수하게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는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고 계산을 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순간 판단의 어떤 근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민고 남기로 한 분들이 판단도 저는 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심. 아 나는 이렇게 살기로 정한 사람, 양심에 따라 살기로 정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죠. 가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뭐 미리 보여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판단은 순간순간 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논쟁을 장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논쟁은 기본적으로 엄정한 팩트 위에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데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야 5.18이 왜 민주화 운동이냐 그 군인을 향해서 무기를 둔 순간 그건 폭도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많아요. 이게 기본 소양이나 상식이 왜 어떤 깔려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책을 읽어도 감동적인 부분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른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걸 확인하고 뭐 좁혀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왜곡된 팩트에서 싸우면 이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적대적인 이제 대립 갈등으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사실 초중고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상식을 쌓으려고 하는 이게 아주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것 5.18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편견과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끊임없이 계속 이 소설 시리즈를 통해서 깨닫고 저 기사에도 반영하는 것은 역사를 문학으로 공부하는 장점은 내가 이 미처 몰랐던 혹은 놓쳤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훨씬 더 아프고 생생하게 딱 눈앞에 갖다 줘요. 광주의 비극, 뭐 장엄한 민주화의 희생 이런 것보다 내 삶의 장례식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아픔입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이게 만져지잖아요. 근데 그 대목 그 문장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아 뭐 그렇게까지 해. 여기 읽어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주변 사람 중에서 근데 그냥 생짜로 아예 모르는 분한테 읽으라고 하면은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 너무 충격요법이 심할 것 같아서 참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팔렸다니까 되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한강 작가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본인이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집필 기간이 뭐 생각보다는 짧아요. 1년 6개월 정도 걸리셨대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참고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구술 여기 지금 그런 내용 나오잖아. 어떤 그 박사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녹취를 다 모으잖아요. 사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다 읽고 본인이 이걸 다 기록을 보고 결심한 거는 절대 생존자들 인터뷰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 더. 소설에 거의 그 자기가 정말 끔찍하다, 참혹하다, 각인된 것들은 다 잘랐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수위는 역사의 실제 수위보다 훨씬 순한 맛이라는 거. 그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방송을 그냥 5.18에 관심이 없었거나 또 5.18이냐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 말을 듣고서 발끈해서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저 새끼들이 뭘 어떻길래? 근데 그런 분들까지 보시게 하려고 제가 좀 방송을 좀 원래 평소에는 좀 밝고 재밌게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 대목도 그런 대목이 없어. 웃을 수 있는 대목이 없어.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니 여기 추천사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이제 신영철이라는 문학평론가께서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것 자체가 작가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쓰냐만 갖고도 아 얘가 이제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게 5.18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5.18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위상인데 쭉 말씀하시다가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추천사는 거짓은 아니어도 되게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건 약간 과장이신 것 같은데 그건 약간 과장. 아니라고. 이건 과장이지만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5.18 저는 사실 망월동 같은 경우에 대학생 때는 거의 매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망월동 묘역 가서 이제 사진도 계속 보고 거기 유족분들 말씀하신 거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영화도 뭐 많이 나왔고 책도 보고 뭐 그랬지만 차원이 다른 체험이죠. 이건 진짜 달라. 저는 그 5.18을 이제 처음으로 정면으로 다룬 대중 영화가 화려한 휴가였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너무 좀 실망스러웠던 게 물론 막 펑펑 울면서 보긴 했지만 이제 그게 5.18을 전형적으로 왜곡하는 분들이 딱 비난하기 좋은 영화거든요. 왜냐면 팩트를 완전히 무시한 영화거든. 거기 보면은 혹시 보신 분 기억나세요? 초반에 계엄군들이 막 이제 실탄을 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금남로에서. 거기까지는 뭐. 근데 이제 그 반전을 꾀하는 장면이 안성기라는 캐릭터가 퇴역 장교인데 아주 군인 작전과 무기에 통달해서 이 무슨 그 대공포를 입수해서 그거를 쏴갖고 다 철수하는 거. 안성기가 혼자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마치 그 2차 대전 레지스탕스 영화 보듯이 되게 그 아주 치열한 교전과 거기에 어떤 비극적인 희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훨씬 더 그냥 바로 집에서 왜 얘 안 오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역사적 현장에 내몰리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내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그 장면도 계속 떠올라요. 죽음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이 비장하게 뛰어든 애들이 환타 카스테라 먹어도 돼요? 그건 사실 이 감각이 거기까지 안 간 거죠. 그냥 나는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곧 닥칠 아비 규환을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게 사실 너무 40년이나 지나고 여러 장르로 변주가 되고 다양한 소재가 되고 막 정치면에 등장했다 사회면에 등장했다가 소설도 나왔다 영화도 나왔다 연구도 나왔다 그러니까 지겨워진 거지만 그 죽음 자체의 비극성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그게 나와요. 자기 그 상황을 도청에서 시민군 입장에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그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랬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군인들을 죽이려고 시민군들이 한 게 아니라 도청을 계속 사수를 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티자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도와주겠지. 근데 난 그런 생각 들었어. 보면서 막 방송하잖아요.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도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못 나가죠. 못 나오는 거죠. 그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트라우마와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왜 광주는 그런지 왜 광주에서의 정치 성향은 그런지 왜 광주의 전두환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정말 인터넷으로 그냥 대충 그런 얘기 듣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거는 정말 무지성에다가 정말 무례한 일이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소설로서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거의 뭐 역사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소설로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제가
했는데 127페이지였어. 진짜. 잡고 했는데 127페이지였어요. 우린 그걸 쏘지도 못했어. 우리는 총을 들었지? 그지? 그게 우리 지킬 줄 알았지. 하지만 우린 그걸 쏘지도 못했어. 라는 말을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읽었고 읽는데 여러분 책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읽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읽을 때 왠지 좀 그냥 뻔뻔한 얘기인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 문장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아까 김은숙 얘기도 했지만 참 살아남은 고통의 실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아유 저 새끼들 또 착한 건 꼴랑 읽고 저렇게 또 지금 입에 침이 마르게 공부가 부족한 놈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서글퍼. 근데 요만큼이라도 공부한 걸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쉽게 권할 수는 없는 소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제목은 왜 소년이 온다일까요?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그 이제 제 리포트에서 딱 그 인터뷰만 하나만 남겨놔도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 30초 가까이 되는 인터뷰를 그냥 썼는데 소년이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래. 이 동호가 이 5.18 도청에 남은 그 선택을 했던 그 동호가 소설에서 빠져나와서 점점점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일상에 딱 보이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걸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래요. 이건 영화 안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 바에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화려한 영화라는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서 막 시민군들이 같이 노래 부르다가 막 갑자기 갈라지고 그런 거 되게 촌스러운 연출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게 워낙 처음 다룬 소재여서 신선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울었다길래 내가 너무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화려한 영화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긴 했는데 이제 광주하면 저는 사실 이 책이 제일 저는 책으로는 이건 또 서경 또 서경 우리 황서영 작가님 벗어날 수 없어. 좀 벗어납시다. 지난주에는 정연욱 기자가 황서경의 단편집 단편 모음 갖고 오더니 이건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사실 책이긴 하죠. 아니 근데 김기하 기자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 오셨거든요. 아, 그래, 김기하랑 왜 안 오냐? 위드 코로나인데 한번 가시죠. 뭐 술 한 병 더 들고 가겠습니다. 이건 전 대학교 때 읽었는데 재미없었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지금 읽기 편한 장정도 아니었어. 예, 이런 거 아니었는데 되게 우울한 표지. 진짜 표지 안 봐도 우울해지는 거기다 했는데 근데 약간 책 그 억지를 읽었어요. 꾸역꾸역 세미나 한다고. 세미나 때 읽어라 해서 억지를 읽었는데 필독서였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생 필독서였죠. 여러분 이 책은 소설로서 참 잘 썼어. 어쩜 그렇게 참 표현들이 좋고 나는 이런 말 좀 웃기긴 하지만은 정말 소설가 작가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위대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무슨 시사 라디오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 예상치 않은 2030의 지지를 받았다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준표 형? 그게 이제 2030이 아는 홍준표가 우리가 아는 홍준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정인을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것이 홍준표는 사실 뭐 5.18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안을 볼 때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나무 줄기는 눈에 당장 보이지만 그 밑에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지나간 시절이기 때문에 그 지나간 시절을 알아야 사실 지금 선택도 좀 그래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최근에 막 그 정치 현상들, 지금의 정치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너무 이제 우리의 어떤 이익에 민감하고 지금의 어떤 일상의 감각에 더 충실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제
꼰대, 뭔가 이렇게 세대가 거기서부터 갈라진 느낌이 들죠. 설명충 막 말 못하겠어. 역사에 대해 말하면은 꼰대나 설명충 뭐 이런 느낌 들어요. 감독님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그죠? 실제로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불과 우리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들만 해도 지금 여기처럼 대학교 때 자칫하면 등교하고 나서 하교를 못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죠. 왜냐면 그때 내가 봤던 세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읽자. 요거는 읽읍시다. 요거는 읽자. 그래도 우리 대리기 책 읽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내가 봐야지 하고 안 보고 있었다. 당장 가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다가 성석재 놓치고 구요소 놓치고 뭐 앞에 뭐 배수아 놓치고 언제 다 읽지 하던 분들 요거부터 다시 시작. 그냥 넘어가. 일단 두고 요거부터 우리 다시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이건데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 출발 하시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강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건 어떤 소리인지 짧게 한번 살짝만. 그러니까 요 소설을 읽은 분이라면 요 에필로그가 이제 약간 에필로그는 소설이 아니고 거의 이제 에세이 같은 자기 얘기거든요. 내가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다. 에필로그 참 그리고 알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광주의 옛날 집을 찾아가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동호 실존 인물의 이제 형 또 만나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쓸 거면 제대로 써달라. 그 형이 얼마나 지금까지 왜곡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한강 작가한테. 근데 형님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 에필로그에서 이 다음 소설의 프롤로그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제는 새로 다른 역사의 비극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이제 제주 4.3 생각보다 4.3 얘기가 좀 뒤에 나와. 한번 그래도 좀 읽고 우리 좀 다시 얘기해 봅시다. 4.3 하면 역시 현경 선생이신데, 이 현경 작가, 우리 이제 1화로 다뤘던 순이 삼촌 현경 작가가 이 책에 대해서 5월의 광주가 표방한 5월의 광주가 표방한 인간 존엄의 가치,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그 고귀한 가치를 망각의 늪에서 구해내려는 열망이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 절창의 진혼곡 소년이 온다는 망각에 저항하는 문학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망각에 저항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거는 꼭 비단 5.18뿐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4.3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참 슬픈 게 망각에만 저항하는 게 아니고 왜곡에도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곡을 이게 뭔가 예를 외국은 들면 너무 쉬워 또.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은 그 왜곡의 위안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 있잖아요. 그 왜곡을 하기 위한 학습 과정은 대단히 깊고 넓어요. 이영훈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제일 그 사료를 많이 읽은 교수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 그럼으로써 그 자기 갇힌 세계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조차 그분한테는 되게 오만하게 들리겠죠.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공부도 안 한 놈이, 내보다 내 100분의 1도 안 읽은 놈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요새 현대사에 대한 왜곡은 공부가 1도 없는 왜곡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공부를 한 입장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정도도 알고 있는 상식과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 정리된 팩트들도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무시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그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그 인사가 지만원 씨잖아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그 왜곡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그 너무 실소가 나와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설득이 될 준비를 하고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귀를 기울여야 반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너무 일단 웃겼어.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어? 이런 얘기를 이게 뻔뻔하게 한단 말이야? 안 창피한가? 그리고 그분들은 창피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각까지는 시간의 어떤 자연적인 흐름이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망각을 깊이 트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소년이 온다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뭐랄까 슬픈 내용이어서 제가 진짜 웃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너무 무거운 분위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음 주도 그럴 거 아니야 또. 다음 주는 그래도 요거는 좀 다르죠. 네, 아무튼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 1위. 1위. 소설 부문 1위.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달째 1위. 자, 그러면 책 봐. 안녕. 책 좀 봐. 금방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썼던 기간은 제 인생에서 1년 반 정도이지만 그 기간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그리고 그 소설을 쓰고 나서의 여파도 길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제 소설을 읽고 싶다고 말할 때 그럴 때가 있다면 소년이 온다를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광주 사진첩을 처음 본 게 12살, 13살 그즈음이었는데 그 사진첩에서 봤던 참혹한 시신들의 사진 그리고 총상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려고 그 병원 앞에서 줄을 끝없이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게 두 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토록 참혹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집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피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이상한 양립할 수 없는 숙제 같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안에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5월 광주를 결국은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언제나 그랬듯이 글쓰기로 밖에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쓰게 됐던 거예요. 이 소설의 구성을 짤 때에는요. 1장에서 일단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등장을 했으면 했고 마치 빅뱅처럼 이렇게 멀리 파편이 튀듯이 이제 가까운 과거부터 이렇게 튀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정대 죽은 사람의 목소리는 제가 아까 광주 사진첩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첩에 그렇게 참혹한 자상과 총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 얼굴들 자체가 증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증언을 할 수 없었던 실종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장은 그렇게 실종된 사람의 목소리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 못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나게 됐던 자료가 이제 마지막 날 5월 27일 새벽에 돌아가신 야학교사 박용준 선생님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마치 동어처럼 이렇게 여린 성품의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일기에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고 뭔가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은 이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때 떠오른 사람이 동호라는 소년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이 동호가 1장에서 그 참혹한 시신들에게 하얀 천을 덮어주고 그 머리맡에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흰 천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도청에 남기로 결심해서 죽게 된 동호가 우리에게 오는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0년 5월에서부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넋으로 걸어오는 걸음걸이를 상상했고 그래서 제목도 소년이 온다가 되었어요.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고통. 소설 쓰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특히 2장 쓸 때는 그때 이제 작업실을 되게 조그만 작업실을 구했었는데 거기서 한 3줄 쓰고 1시간 울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몇 시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고 그랬죠. 계속해서 각 장에서 너라는 호칭이 나와요. 동호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해도 너라고 부를 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래서 계속 부르는 마음, 불러서 살아있게 하는 마음, 저는 그게 소설 마지막 부분을 쓸 때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생존자들의 자살률이 11%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자살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죽음과 싸우는 것, 그 과정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5장에 이르면 이제 비슷한 다른 고통이지만 생존자인 선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지 말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1년 반 동안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5장을 마지막까지 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소설에서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그거예요. 죽지 말아요 라는 문장인데 그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4장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 길을 갔던 그분들의 이야기 다음에 5장에서 이제 또 다른 생존자의 목소리로 죽지 말아요 라고 마지막으로 꼭 말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 소설은 망자들을 불러서 초혼제의를 치르고 그분들께 언어를 돌려줌으로써 아주 절절한 증언이 되게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사건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항쟁의 위대한 주체였음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강 작가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아마 당시 5월 광주를 증언한 또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삶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럴 힘이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쓸 거예요.